자녀가 집을 샀는데 국세청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자금 출처를 소명하세요. 부모가 조금 도와줬을 뿐인데 왜 갑자기 증여세 얘기가 나올까요? 가족 간에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돈을 빌려주는 일은 매우 흔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주택 구매를 도와줍니다. 하지만 세법은 이 거래를 처음부터 의심스럽게 봅니다. 정부가 왜 가족 거래를 의심할까요? 세금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자금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매매 대금을 받았더라도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가족들이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증여 추정 규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소명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전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국세청이 무엇을 보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안전한지가 명확해질 것입니다. 세법에는 아주 중요한 조항이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즉 자녀나 손자녀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일단 증여로 추정하는 조항입니다. 이를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 추정이라고 부르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규정이 생겼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는 계약서만 쓰고 실제로는 돈이 오가지 않는 형식적 매매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명의는 자녀로 집을 매매했지만 실제로는 돈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서 입장에서는 진짜 돈을 받고 판 게 맞느냐를 검증해야 합니다. 세금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을 적발하기 위해 먼저 유심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증 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팔았다면 자녀가 그 집값을 어디서 마련했는지를 입증해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이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인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직계비속인 자녀와 손자녀 모두 이 규정의 적용 대상입니다. 형제자매 간 거래는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고가, 저가 양도 규정이나 다른 유사한 세법 논리로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녀가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 출처를 100% 전부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는 일정 범위의 소명 면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 즉 미소명액이 특정 기준에 미달하면 전체 자금을 소명한 것으로 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금액 중에서 더 적은 쪽에 미달하면 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취득 재산 가액 곱하기 20%, 두 번째 기준은 2억 원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억 원짜리 집을 취득했다면 첫 번째 기준은 6억 곱하기 20%로 1.2억 원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그냥 2억 원이죠. 이 중에서 더 적은 쪽은 1.2억 원입니다. 미소명액이 1.2억 원 미만이면 전체 소명을 인정받습니다. 반대로 9억 원짜리 집이라면 20%는 1.8억 원이고 2억 원 중 더 적은 쪽은 1.8억 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명의로 10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 가액과 갚은 채무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이 되면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대상에 올 수 있습니다. 3천만 원은 생각보다 낮은 기준입니다. 수도권에서 집 한 채만 사도 충분히 이 금액을 넘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면 됩니다. 소명에 인정받을 수 있는 자금 출처는 다양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과세 대상 소득이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일을 해서 번 돈을 의미합니다. 기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처분해서 받은 대금도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전에 살던 집을 팔아서 받은 돈이나 주식을 팔아서 받은 돈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이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증여 재산도 인정됩니다. 이미 세금을 낸 돈이므로 인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국세청은 일관된 원칙으로 움직입니다. 개인의 나이와 직업, 소득 수준을 감안해서 일정 금액 이하의 취득에 대해서는 조사를 배제하는 내부 기준을 운용합니다. 이 기준은 법령이 아닌 국세청 내부 운영 지침 수준이므로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이 기준을 상당히 존중합니다. 연령별로 살펴보겠습니다. 30세 미만인 사람은 5천만 원 이하, 즉 사회초년생은 소액 취득에 대해 조사를 배제합니다. 30세 이상 40세 미만이라면 1억 5천만 원 이하가 배제 기준입니다. 40세 이상이라면 3억 원 이하가 배제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세대주 여부가 달라지면 적용이 달라집니다. 직업과 소득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또한 이 기준 이하라도 타인 자금이 명확히 유입된 흔적이 있으면 조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초년생이 2억짜리 집을 취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제 기준인 5천만 원을 훨씬 넘기기 때문에 자금 출처 소명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봐도 됩니다. 나이와 소득 수준에 비해 이른 고액 부동산 취득은 항상 과세관청의 레이더에 잡힙니다. 이 점을 명확히 기억하세요. 국세청은 데이터로 이를 자동 감지합니다. 평생 세금을 내는 사람의 소득 기록을 다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증여는 아니고 부모한테 빌린 거예요 라고 하려면 단순히 말로만은 안 됩니다. 세법상 금전 무상대출, 즉 이자 없이 빌려준 것은 이자 차액만큼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 4.6%입니다. 계산한 이자가 연간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빌린 돈의 이자를 제때 내지 않으면 그 차이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족 간 차용 시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적정 이자 1천만 원을 4.6%로 나누면 약 2억 1,740만 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차용원금이 약 2억 1,740만 원 미만이면 연간 이자가 1천만 원 미만이 되어 차액 증여세 부과가 없습니다. 1천만 원 미만이면 면제되니까요. 예를 들어 2억 원을 빌렸다면 4.6% 이자는 920만 원입니다. 1천만 원 이하이므로 이자를 실제로 내지 않아도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3억 원을 빌렸다면 4.6% 이자는 1,380만 원입니다. 1천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380만 원이 증여로 과세됩니다. 차용원금이 이를 초과한다면 반드시 연 4.6% 이자를 실제로 부모 통장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또한 국세청은 단순히 차용증 한 장만으로는 진짜 빌린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간과합니다. 아래 세 가지 조건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첫 번째,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금액, 이자율, 변제 기간, 상환 방법을 명시합니다. 두 번째, 이자를 실제로 내야 합니다.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부모 계좌로 이체하고 이체 내역을 보관합니다. 세 번째,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기 시 또는 분할로 상환을 이행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비로소 정상적인 차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실제로 내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이를 증여로 판단합니다. 이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므로 반복하겠습니다. 차용증과 이자 실납이 모두 필요합니다. 부모 자식 간 부동산 거래 전 반드시 사전에 점검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이 체크리스트를 차근차근 확인하세요. 첫 번째, 자녀 명의의 소득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나 소득세 신고서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증빙을 모아두세요.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발급한 연봉증명서도 좋습니다. 두 번째, 기존 자산이 있다면 처분할 때 통장 이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았다면 그 입금 날짜와 금액을 기록하세요. 주식을 팔았다면 그 내역도 중요합니다. 예금이 있다면 언제부터 얼마나 있었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금융기관 대출금을 사용한다면 그 내역과 취득자금 흐름을 연결 확인합니다. 은행에서 언제 얼마를 빌렸고 그 돈이 어떻게 부동산 구매에 사용되었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대출금 출금 통장과 부동산 매매 입금 통장의 흐름이 일치해야 합니다. 네 번째, 부모로부터 차용할 계획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실납 계획을 수립합니다. 차용증에는 원금, 이자율, 상환 기간을 명시하세요. 그리고 이자를 정말로 내기로 마음먹으세요. 다섯 번째, 차용원금이 2억 1,74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초과한다면 이자 납부가 필수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했는데 이자를 내지 않으면 세금 폭탄이 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매매계약서와 실거래가 신고서, 자금 조달 계획서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후 제출합니다. 각 서류의 금액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불일치가 있으면 국세청에 의심을 받습니다. 일곱 번째, 취득세와 등록세 등 세금 납부 내역을 보관합니다. 납부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여덟 번째, 10년 이내 다른 부동산 취득 이력을 합산합니다. 3천만 원 이상이면 조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국세청이 자동으로 체크합니다. 매매 계약서를 쓰는 순간부터 자금 흐름의 꼬리표가 남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모든 금융 거래 기록이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됩니다. 거래 전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과 나중에 대응하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국세청이 보는 신호가 있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되는 공통 패턴을 국세청이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첫 번째 신호, 소득에 비해 비싼 집을 샀습니다. 연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이 10억짜리 집을 사면 국세청의 경보가 울립니다. 어떻게 그런 돈을 마련했을까 의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두 번째 신호, 취득 직전 부모 계좌에서 뭉칫돈이 이체된 흔적이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즉 FIU가 이를 감시합니다. 의심거래 보고라는 제도가 있어서 큰 돈이 움직이면 자동 신고됩니다. 세 번째 신호, 전세 보증금 반환 내역 없이 갑자기 자기 집이 생긴 경우입니다. 전에 전세를 살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고 집을 샀다면 의심받습니다. 돈이 어디서 났을까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패턴들은 세무신고 데이터, 금융정보분석원 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를 통해 국세청이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사람이 일일이 조사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이 감시합니다. 빅데이터 시대에 들키지 않으려면 이라는 생각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절세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자녀에게 집값 일부를 지원하고 싶다면 애매하게 돕는 것보다 증여세를 정상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오히려 리스크가 낮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애매한 거래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증여 공제는 5천만 원입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 원입니다. 이 한도 내에서 계획적으로 증여하면 증여세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을 공식적으로 증여하면서 신고 납부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증여가 필요하면 그 이후부터 세금을 계산합니다. 투명한 방식이 결국 가장 저렴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경보입니다. 증여 추정이 나중에 적발되면 단순히 증여세만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20%가 추가됩니다. 원래 세금이 1천만 원이라면 200만 원의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도 추가됩니다. 지연 가산세는 하루에 0.02%씩 붙습니다. 3년을 지연했다면 약 24%가 추가됩니다. 원래 세금 1천만 원, 무신고 가산세 200만 원, 지연 가산세 240만 원, 총 1,44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본래 내야 할 세금의 1.44배입니다.
몇 년 뒤에 추징되면 원래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들키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최근 국세청의 기술과 정보 능력은 과거와 다릅니다. 국세청의 과세 제척 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사기 등 불법 행위가 있으면 15년까지 늘어납니다. 자녀의 평생을 생각하면서 부동산 거래를 하세요. 가족 간 거래는 절세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증거 없는 거래는 나중에 더 큰 세금 폭탄이 됩니다. 정리하면 자녀의 자금 출처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증빙, 기존 자산 처분 내역, 대출금 출처, 이 모든 것을 미리 정리하세요. 차용이라면 실제 이자를 내야 합니다. 차용증만 있고 이자가 없으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봅니다. 증여라면 제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투명한 방식이 결국 가장 안전하고 저렴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세금 문제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당신의 가족을 위해 미리 준비하세요.